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이건숙입니다. 이원수 소년소설 해와 같이 달과 같이. 4월 어서서한 밤, 성남이는 겨울과 검은 바위 앞에 서서 제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이를 만나기로 했지만 오지 않아 애가 타고 있었다. 괜히 순이한테 말해 두려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오빠야 어딨노? 하는 석순이 목소리가 들렸다. 성남이는 석순이에게 오도하지 않게 차갑게 말을 붙이자 석순이는 아버지 담배 사느라 늦었다면서 늦은 까닭을 설명한다. 성남이는 비밀 이야기를 석순이에게 이야기하면서 말 안 할 것을 약속하였다. 성남이는 이번 봄에 국민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농사일을 하게 되었다. 같이 졸업한 8명인데 다들 중학교에 다닌다. 동네에 남은 아이는 나를 포함하여 어머니하고 사는 귀님이 뿐이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은 중학교 제복 제모에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한없이 부러웠다. 성남이는 형과 아버지를 원망했다. 학교에 못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흑없이 나무를 베어 군청으로부터 엄청난 돈의 벌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이다. 성남이는 마음을 바꿔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학교에 갈 생각을 한다. 석순이는 오빠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허겁지겁 묻는다. 석순이는 오빠가 도예지에 나가서 신세 망치고 온갖 나쁜 짓 다 한다고 걱정을 했다. 성남이는 석순이에게 전송을 받으면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책꽂이에 꽂아둔 편지를 아버지에게 전해주기를 바란다. 석순이는 울면서 오빠에게 성규의 일자리를 소개로 호수 언니가 서울 갈 때 같이 갈 것을 권유한다. 성남이도 성규 형에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한다. 그날 밤 성남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남이는 중학교 등록금에 보태기 위해 즐겁게 모은 6,000원으로 차비와 식비로 날아가 버리게 된 것이다. 석순이는 오빠에게 내일 정오에 시외 버스장에서 만나자고 했다며 전해주었다. 밤은 닭이 울면서 겨우 눈을 붙였지만 꿈속의 아버지의 호통소리에 잠을 깨면서 불안했다. 아침에 석순이는 학교 가고 엄마가 빨래하러 나가는 걸 보고 성남이는 집을 나섰다. 저 멀리 학교가 보였다. 신장로에 나오니 석순이가 내복과 옷가지를 준비해 주어 석순이가 고맙기 거지없었고 병해 주어 행복했다. 버스가 읍내에 도착한 것은 11시 조금 전이었다. 정류장 대합실은 사람으로 만원이었으며 12시에 가까워지는 걸 수없이 보며 효숙인 보이지 않았다. 버스를 내리는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성남이 어깨를 치는 효숙 누나를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따라갔다. 효숙은 고모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밤차를 타고 갈 생각으로 저녁을 먹고 기다렸다. 그때 서울에 일자리를 묻자 성남이는 바른대로 성규행 주소로 가서 일자리를 구할 것을 설명하였다. 역으로 함께 가서 밤 9시에 차에 올랐다. 차비는 효숙 누나가 사주었다. 그 많은 객차칸에 앉을 자리라곤 없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내리면서 성남이의 첫 여행은 좌석 있는 기차 여행이 된 것이다. 그런 속에서 성남이는 석순이를 생각하며 평소에 정답게 대해주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용산역에 내렸을 때 이른 아침의 서울은 안개 속에 아직 어둠이 많이 묻어 있었다.
효숙은 주변을 휘둘러보며 누굴 찾았는데 없어서 섭섭해 하였고, 국밥을 한 그릇 먹고 성규가 있는 곳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버스 번호도 꼼꼼히 확인했다. 성남아, 정신 바짝 차리고 날 놓치지 않도록 해라. 효숙이가 주의를 시켰다.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내려서 파출소부터 찾아서 주소를 확인하고 물어 허술한 서강 철강소를 찾았다. 효숙이 들어가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 도중에 어른스럽게 달라진 성규가 효숙의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성남이도 인사를 하고 성규의 숙소에 갔으며 효숙이는 가중부 일을 하러 가면서 성남이는 그 방에 홀로 남게 됨을 알고 효숙 누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 일을 부탁하려 했으나 미성년이라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성규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돌아오면서 급하게 점심때까지 기다리라고 나가버린다. 점심때가 되어 성규가 웬 험상궂은 생긴 청년과 같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때 인사를 하고 주근깨 두성이의 아주머니가 쟁반에 라면 3그릇을 받쳐 들고 와서 먹고 주변 구경을 하라고 하며 성규형이 먼 곳에 가지 말라고 한다. 그날 밤 성남이는 성규와 험상궂은 청년과 그 방에서 잤다. 형에게 겸석공이나 심부름 등으로 일자리를 물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도화동 성규의 방에서 사흘 밤을 지냈다. 남의 집에 몸붙여 있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며 가시밭에 누운 것 같은 밤이었다. 날째 되던 날 저녁낮을 성규가 편지를 써가지고 성남에게 주며 말했다. 효숙에게 편지를 전달하라며 마포 종점 주변 동네 약도를 그려주었다. 서울서 심부름꾼으로 남고 싶은 마음에 효숙의 주인집을 찾아 나섰다. 약도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았는데 실제 보이는 동네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았다. 성남은 그 집을 찾으며 시험에 합격한 기분이었다. 초인종을 살짝 누르니 띵동땡 하는 소리에 죄라도 짓는 기분으로 전신이 움찔했다. 그때 효숙 누나의 달라진 모습과 편지를 전할 때 어떤 신사가 들어오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순간 성남이는 섭섭한 기분과 허전하여 성규행이 근처에 강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강을 찾아 나섰다. 여의도의 원경이었다. 성남이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슬퍼 보였고 그 해는 성남이의 마음을 알아줄 것만 같아서 한없이 바라보았다. 기어로가는 슬픈 해도 내일 아침에 반짝이는 얼굴로 솟아오를 것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는다. 성남은 집에 와서 방을 청소하고 바깥도 지저분해서 빗자루로 깨끗이 청소하고 재떨이도 깨끗이 씻어 놓았다. 그러나 더 이상 성남이에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아침 일찍 공장 안을 청소하고 있으니 주인 아저씨가 오셨다. 주인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하지만 성남이는 애원을 해보지만 거절당하고 성규홍은 내일 아침 6시 차로 집으로 가라는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성남이는 갑갑하여 내 또래 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찾아 나선다. 계속 걸어서 세종로 내거리에서 지하차도를 지나 신문 파는 아이를 보았고 또 걸어서 동대문 근처에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배가 고파 빵 2개를 사서 먹었다. 그리고 왕십리 쪽으로 걸었다. 길가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앉아 구두를 닦고 있었다. 그 애한테 물어보려고 했으나 험상궂은 청년이 옆에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걷는데 날씨가 흐려지면서 소나기가 쏟아졌다. 집으로 갈 생각으로 마포
도화동 가는 차를 물어보니 저 차를 타고 종로에서 갈아타라고 하여 종로에 내려서 도화동 가는 버스를 찾아봤지만 없었다. 할 수 없이 비를 맞고 걸어가기로 한다. 길을 가다 한 아이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일자리만 있으면 열심히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그 아이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다. 그 소년 주호는 구두 닦는 일을 하면서 위독한 아빠의 병간호를 같이 하려니 힘들어서 성남이에게 오전 오후를 나누어 일할 것을 제안하자 성남이는 승낙하고 저녁을 먹고 성규형을 만나서 오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희망을 가졌지만 구두닦이 대장이 주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해진다. 다음날 아침 약속 장소에 가니 구두 닦는 애들이 있어 주호를 물으니 잠시 기다리란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다방과 음식점을 드나들며 구두 닦으세요를 외친다. 저녁때가 되어 일을 마치고 주호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같이 일하고 자기 월급에서 6,000원을 주기로 하면서 주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주호는 성남이에게 일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그 사이 주호 아버지의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조금 지나 코 고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성남이는 주호의 노트를 받아 석순이에게 편지를 썼다. 주호의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없이 훌륭해 보였다. 성남이도 돈을 벌어 천식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좋은 아들이 되리라 결심한다. 오늘부터 혼자 나가게 된 성남. 주호는 오후에 교대하기로 하고 집은 나설 때 왠지 모르는 첫 출근하는 기분이었다. 다방을 몇 군데 둘러봤지만 손님이 없어서 이웃 다방으로 가보았다. 2명의 아저씨가 신발을 신어 주어 가져다 주고 갑수가 성남에게 명령하던 구두를 갖다 주고 와 할 때 대장이 풋내기한테 시킨다고 하자 할 수 없이 갑수가 들고 갈 때 따라가면서 일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 구두를 갖다 주려고 갔는데 손님이 없었다. 다방 내지에게 물어보니 삼청 손님 거라며 동일 건축에 계신 분이라고 했다. 다시 돌아가 한 컬레를 더 들고 동일 건축을 찾았으나 한문으로 적혀있어 찾기가 힘들었다. 겨우 찾았으나 늦게 왔다고 투덜대면서 120원인데 100원만 주었다. 할 수 없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내 돈 20원을 보태 대장에게 주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빨리 닦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하며 이번 일은 참기로 했다. 점심시간이 됐다. 다들 점심 먹으러 갔고 일터에 혼자 남아있을 때 갑수가 돌아와 성남이에게 시비를 건다. 성남이는 갑수의 행동에 성이 나서 갑수에게 항의하자 갑수는 또 주먹으로 성남의 머리를 탁 쳤다. 성남이 주먹을 쥐고 일어서자 갑수가 발길로 성남의 아랫배를 찔렀다. 성남이 나둥그러지자 다시 한번 허리깨를 밟았다. 그때 주호가 달려와서 갑수를 밀어내며 싸움을 말렸다. 성남이는 분을 삼키며 주호 아버지에게 평화스러운 얼굴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성남은 마루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주호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길 원해서 걱정하며 물었다. 성남이는 아버지의 한 팔을 붙들고 다른 손에 지팡이를 짚고 골목으로 나갔다. 블록에 걸터 앉아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계셨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주르륵 무너지는 듯이 땅에 주저앉으려 하자 방으로 겨우 모시고 누웠는데 주호를 불러달란다. 급하게 나서면서 주호와 교대를 하고 대장이 나에게 내일 소풍을 다녀오란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고맙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마치고 집에 가니 주호가 아버지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고 약을 주고 갔단다. 아버지는 혼수 상태여서 깨어나질 못하고 저녁밥을 저을 쯤 깨어나셨다. 주호 아버지의 병세가 오늘로 확실히 달라졌었다. 주호가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겠다고 해서 성남이는 그 사정을 대장에게 이야기하자 주호 대신 성남이가 가라며 창경원표와 버스비를 주었다. 창경원에 도착하여 표를 보여주니 행사장으로 안내해 주었고 이 행사가 끝나면 한번 둘러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행사 마지막 시간에 보물찾기를 하면서 1등에 당첨되어 자전거 상품으로 타고 가져갈 수 없어 경찰차 뒤에 실어다 주었다. 대장에게 자랑하고 자전거를 끌고 집에 오니 주호 형이 웬 거냐고 묻길래 보물찾기에서 1등을 잡았다고 이야기했다. 주호 아버지의 병이 위독한 상태를 아시고 기별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아들에게 일러주고 있었다. 주호는 성남이에게 편지를 전해준다. 석순이의 편지. 모두 걱정하고 있다며 그리고 대견하다고 어디에 취직했는지 알려달라고 적혀 있었다. 주호 아버지의 별난 숨소리에 깨어보니 주호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나 보다. 성남이가 일어나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괴롭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대답이 없자 아버지 칡물 드릴까요? 하자 들릴 듯 말 듯. 성남아 고맙다. 주호하고 형제같이 지내라. 그리고 눈을 감자 성남이는 아버지 아들같이 지낼랍니다. 오냐. 주호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성남이도 아버지가 오래 알아 누우실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고생만으로 살아온 분으로 걱정을 끼쳐온 일들이 죄스러워진다. 열심히 일해서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어디서 오는 소리에 그 소리는 주호의 목소리 같았다. 주호는 아버지의 죽음에 크게 울었다. 날이 밝았어야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이 와서 도와주었다. 구두 닦기 일터에 대장 아저씨가 와서 자리를 잡아 아버지 친구 명단을 받아 부구를 쓰고 전부를 치기도 했다. 은행에서 자기 저금을 찾아와서 급한 비용을 썼고 이웃 젊은이와 하투를 치기로 하고 막걸리를 마시며 상주 대신 밤샘을 해주었다. 그리고 대장 아저씨가 모든 행사를 맡아서 결정해 주었다. 다음날 연구차가 와 연구를 모셔갔다. 성남이는 떠나는 연구차 옆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아버지 잘 가세요 하고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저녁 때 주호는 아버지 친구 몇 분과 대장 아저씨와 함께 보자기에 싼 유골 상자를 하나 들고 돌아왔다. 장사를 지낸 다음 날 대장 아저씨가 와서 노트에 돈 계산을 해주었다. 주호는 목이 메어 아저씨에게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그리고 빌린 돈을 열심히 일해서 갚기로 하였다. 대장 아저씨는 주호에게 성남이랑 함께 가정방문 구두 닦기를 하라고 권한다. 주호와 성남은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잠든다. 다음날 대장 아저씨는 광고문 200장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동교동 일대를 목표로 해서 하고 아침 일찍 배를 눌러 야단을 맞을지도 모르니 미리 말하고 종을 울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을 내주었다. 그리고 구두 닦기 도구를 구입하고 대장, 영호, 갑수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격려 속에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 한 가방에 구두약이며 소리며 걸레며 접이 걸상까지 담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서면서 배를 누르고 구두 닦으세요 한다.
그때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구두를 닦아주고 봉투에 든 광고지를 전해준다. 구두를 현관에 들여다 놓고 돈 40원을 받았다. 손님 1호. 가정방문 구두 닦기 첫날 성적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출근 전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 이후에는 여자 구두에 약질을 해주는데 머리를 썼다. 이렇게 하루를 보낸 두 소녀는 하루의 수입이 길가에 버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았다. 셋째 집 파란 대문집 앞에서 땡그랑 종음을 울리고 나서 구두 닦으러 왔어요 하고 문이 열리고 들어가니 뽀얀 소녀가 있었다. 구두 닦는 모습을 보며 존댓말에 고맙기도 하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되었다. 구두를 현관에 갖다 두고 인사를 하고 나서 이때 신장 위에 고양이가 뛰어내렸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집 여자아이가 봐주기를 기대했다. 주호는 약도를 그리고 순번을 정해서 일에 지장이 없도록 순조롭게 일을 마쳤다. 4월째 아침 성남과 주호는 명랑한 기분으로 동교동 골목을 들면서 세 번째 집에 도착하자 배를 눌러 현관문이 열리자 주인 어른이 나왔다. 인사를 하고 구두 한 켤레를 갖다 주었다. 그 아이 생각을 하는 중에 주인 아저씨는 신장 위에 시계가 없어졌다며 성남이를 의심하며 주호에게 형이니까 다시 가져다 놓기를 이야기한다. 처녀와 소녀가 커튼 사이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 일 이후 하루하루가 다르게 구두 닦는 집은 줄어들기 시작하자 성남이는 자기를 이제 그만둘 거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동으로 가자고 한다. 하지만 주호는 그러면 안 된다고, 깨끗하니까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고 새벽에 잠이 깨어 냉수를 마시고 누웠는데 추웠다. 몸살이 났다. 주호가 약방에 가서 약을 사다 주었다. 성남이는 주호의 일까지 잘 되지 않게 한 것 같아서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억울한 누명만 쓰고 꼴이 형편없게만 느껴졌다. 혼자서 방문하면서 동생이 아프다고 하니 걱정해 주었고 파란 대문집 아이는 시계 때문에 병이 난 걸로 생각하고 걱정을 해준다. 다음날 아침 성남이가 일어나서 준비하려다 주저앉게 되자 주호가 큰 병 난다며 누워 있으라 한다. 시간이 흐른 후 누군가가 성남이를 찾는 소리가 나 문을 열어보니 성규형이 있었다. 거리에 석순이가 서 있었다. 성규형은 가고 석순이는 유성국민학교에서 2매 어린이 초청으로 왔다며 오빠를 찾아왔다. 석순이에게 하는 일을 이야기해주고 석순이는 죽고 싶다고 한다. 돈이 없어 중학교에도 못 가고 석순이는 식모살이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힘들어할 때 성남이는 석순이에게 꿋꿋하게 살아가라며 내가 버렸어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줄 거라며 이야기하고 자신이 처한 일에 괴로워했던 것을 생각한다. 석순이는 저녁 6시까지 돌아가려는데 주호가 점심을 먹지 않고 일한 적이 없는데 생각하면서 주호에게 석순이를 소개한다. 성남이는 주호의 얼굴에게 무언지 불안한 느낌을 읽었다. 혹 시계 사건을 생각하며 물어볼 수가 없었다. 주호는 뜻밖의 말을 했다. 자전거를 잃어버렸어. 지금껏 찾고 갔지만 허탕이었어. 성남은 주호에게 단념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석순이를 배웅하면서 어느 애정을 느끼며 눈물이 왈칵 뜨거워졌다. 주호에게 자전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지 걱정할 거 없다고 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아까운 생각이 든다. 주호가 석순이를 데려주고 가면서 고물상을 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보려고 생각하고 그 고물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가게 하나하나 주의 깊게 돌아보면서 그 가게는 쬐끄만 가게였다.
헌 자전거뿐이었고 사장님에게 새 자전거를 묻자 내일 오란다. 이유를 묻자 자전거 비싸게 불러서 안 샀다고 했다. 딴 데 가봐야 별 수 없을 테니 이리로 올 거라고 이야기하자 오늘 저녁에 다시 온다고 하고 집에 가기도 뭐하고 근처에서 지키기로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검어 잡는다는 말로 도둑을 잡을 기회일 것 같았다. 자전거 점포와 마주 보는데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그때 작은 아이가 자전거를 몰고 와 주인과 얘기하고 있을 때 달려가 자전거를 유심히 보았다. 주호가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주인 아저씨를 부르며 저거 잃어버린 자전거라며 말하자 소년이 날강도라며 파출소에 가잔다. 그때 주호도 지지 않고 파출소로 갈 것을 이야기했다. 가게 주인이 당황하며 두 아이를 밀어내며 그런 물건 소용없다며 내쫓았다. 주호가 자전거를 몰고 나오려 할 때 한 청년이 걸어와 주호 앞을 막았다. 파출소를 가자며 주호의 소매를 잡고 끌었다. 골목길을 돌아서면서 주호의 뺨을 때리고 청년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지나가는 한 어른이 묻자 도둑놈이라며 이야기한다. 파출소로 가자는데 왜 안 가고 때려? 도둑님이지 뭐야? 그 순간 발길도 주호를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주호는 마음을 가다듬고 파출소에 들어가 순경에게 오늘 당한 변을 이야기했다. 순경은 청년의 인상을 몇 번 묻고 주호가 갔다 온 그 자전거 점포를 잘 알고 있다는 듯 종이에 주소와 성명을 적고는 집으로 왔다. 성남이는 주호 형에게 아주 잊어버리자고 큰일 날 뻔했다고 이야기한다. 다음날 아침 주호의 맞은 자리는 붓고 멍이 들어 꼴이 우스워서 성남이가 석순이 병을 포기하고 자기가 대신 일하러 가겠다고 한다. 아침을 먹고 파란 대문집에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소녀가 오늘은 왔네요 하고 묻길래 몸이 아파서 못 왔다고 이야기하고 자전거 이야기를 하며 나를 기다렸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우리를 도둑으로 생각하며 딸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한다. 자꾸만 줄어드는 일에 갈수록 실망을 더하게 했다. 좀에서 꺾이지 않는 주호도 풀이 죽어 어디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다. 세종로 내거리에 앉았지만 단 한 컬레도 닦지 못하고 그때 지나간 손님에게 구두 닦으세요 하며 돌아선 손님은 바쁘다며 빨리 닦아 달란다. 마술을 하고 내일도 여기서 하기로 하고 왔으나 어떤 소년이 구두통을 차며 떠나려고 한다. 안된다며 실랑이가 벌어지고 소년은 발로 넘어뜨려서나 일어나 의자로 주호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성남이 가슴팍을 쳤다. 주호의 머리에 피가 흘렀다. 소년은 발길질을 하고 구두약을 짓밟아 버린 다음 유유히 떠났다. 둘은 모두 큰 상처를 입고 약방에 가서 주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나는 넓적한 부약을 바른 후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지고 또 웃음이 나오곤 했다. 부상하고 5째 되던 날 준비를 해서 동교동의 먼 집으로 북아현동으로 자리를 잡고 안내서를 꺼내어 봉투에 한 장 한 장 접어 넣었다. 시달리고 꺾이고 한 용기를 다시 끼워 일으켜서 새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다짐을 했다. 성남이는 주호에게 동교동의 파란 대문집을 생각하면서 끝을 맺지 않고 개운치 못한 느낌에 딴 동네로 간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내일 하루만 동교동으로 가기로 한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동교동으로 나간 주호와 성남은 야릇한 기분에 파란 대문집 배를 눌렀다.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새 걸레를 닦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데 소녀가 헌 신문지를 한 손 가득 들고 나왔다. 소녀가 내일 꼭 오라고 전한다. 영문을 모르고 주호가 대신 이야기한다. 사실은요, 오늘 이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사정이 있어서 딴 곳으로 가려고요. 소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내일 꼭 와줄 것을 청한다. 성남이는 꼭 자기 때문이란 생각에 미안함을 느꼈다. 실로 없었던 일도 자꾸 의심하고 의심을 받고 하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참 이상한 일이다. 성남은 주호가 먼 친척 되는 어른을 찾아보고 온다면서 집에서 쉬고 있으라 해서 집을 지키는데 파란 대문집을 생각하며 내일 경찰서에 신고할 것 같은 생각에 머리를 저었다. 그때 판자문을 열고 김성남이라고 있어요. 예, 편지요. 그 소리에 큰 성남은 큰 한숨을 내쉬었다. 편지는 석순이가 보낸 것이었다. 오빠의 건강을 묻고 오빠를 만나서 벌판을 헤매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빠는 동산에 떠있는 달처럼 내 마음을 밝게 해준다고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농사일 집안일 도와 오빠처럼 착한 아이가 될 거란 이야기였다. 오늘로 가정방문 구두닦기를 해온 동교동 동네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다 생각하니 섭섭하기도 하고 남부럽기도 해서 아침밥을 먹고 집을 나왔다. 파란 대문 집으로 갔다. 뜰을 쓸고 있던 소녀가 불에 낳게 안으로 달려가더니 주인 어른과 같이 나온다. 기묘한 일이 있으니 마루로 좀 올라오라고 한다. 어리둥절하며 앉은 두 아이는 어설프게 앉아 소녀 어머니가 주시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소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신문에 글을 읽게 했다. 구두닦기 소년과 고양이 제목으로 소년이 매일 집에 와서 구두를 닦는데 시계가 없어져서 이웃집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일거리가 줄어든 중에 신장을 청소하던 언니가 신장을 끌어내자 뒤에서 시계가 나왔단다. 가슴 아픈 건 그 소년들을 의심한 탓이고 반가운 것은 그 소년이 오빠 같은 착한 소년이란 걸 알 수 있어서였다며 그리고 그 범인은 고양이가 신장에 뛰어오를 때 아니면 내릴 때 시계를 밀쳐 떨어뜨린 것이 분명해 하며 판결을 내리시고 함부로 남을 의심하는 사람이 죄인이다며 사과를 하셨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서 성남이와 주호는 고맙다고 하였다. 신문을 사서 붉은 줄을 그어 그 신문을 동네에 돌렸다고 한다. 그리고 손님도 다시 붙여주기로 약속해 주시며 성남이와 주호는 오래된 채증이 내려가듯 가벼운 기분이었다. 주호가 장난하듯 성남이에게 너는 이쁜 누이 동생이 생겨서 좋겠다며 서로 웃었다. 성남이는 처음 시작한 장소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다. 정미 아가씨도 있는 동네가 좋겠지 하며 주호가 웃음을 흘렸다. 골목에까지 안개가 흐르고 안개 속에 달 같아 보이는 것이 떠 있었다. 어디 다시 기운을 내서 일을 시작해 볼까? 구두 닦으러 왔어요 하자 대문이 열리고 현관까지 가서 여자 구두까지 가져왔다. 고맙습니다. 성남이가 꾸벅 인사를 했다. 안개 속에 묻혀있던 해가 눈부신 불덩어리가 되어 온 세상을 빛나게 하고 있었다. 이 밝은 해와 같이 뜨거운 정성과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리라고 성남이는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었다. 그러는 성남이의 가슴 속에는 석순이가 마치 둥그런 보름달처럼 안겨 있음을 깨달았다.